안녕하십니까. 법무위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희 법인 업무 성공 사례인데요. 1심에서 결심된 이후에 변론 제기를 저희가 시키고 편취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변론을 하고 또 피해자분께 일부 변제는 하고 뭐 전부 변제를 한 건 아닙니다. 일부 변제를 하고 또 앞으로 변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망하거나 속이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분께 설명을 하고 재판부에도 적절한 변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 혐의였고요. 편취 금액이 한 4억 정도였고 검찰 구형이 그래서 아마 5년 정도 선고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일반적인 뭐 사업을 한다든지 개인 지인 간의 어떤 금전 거래 같은 경우에서는 편취금 1억당 1년 정도의 어떤 구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편취 금액이 2억이다. 그럼 2년 정도의 구형이 나오고요. 편취 금액이 4억이다. 그러면은 한 4년 내지 5년 정도의 구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편취 금액이 뭐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구형이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퍽치기처럼 사람의 돈을 뺏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전달을 한 것인지 단순히 뭐 인출만 한 것인지 그 역할에 따라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은 검찰에서 구형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경우고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사업 관계, 개인 간의 금전 거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좋을 때 돈을 빌려놓고선 나중에 2차 저차 시간이 지나서 원래 주려고 했던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때 당시에 사기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거꾸로 살펴보면 우선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조금씩 줍니다. 이자 지급 기간이 꽤 길면 편취가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자 지급 기간이 뭐 1년이 넘어간다든지 꾸준히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던 과정 속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정 변경 사유, 뭐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갑자기 뭐 몸이 아프다거나 병원비가 들어간다거나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후적인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원래 약속했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편취가 어렵거든요. 다만 애당초 편취할 의사로 돈을 빌렸는지 돈을 받았는지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받을 당시에 그 피고인의 변제 자력, 변제 의사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사정 변경 사유로 돈을 갚지 않게 된 경우는 편취 부분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저희 법인에 연락을 온 의뢰인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을 받고 결심까지 되어버린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결심이 이미 되어버리고 검찰 구형을 5년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겁이 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온 것이죠. 아마 그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케이스도 있었고요. 사선 변호사 선임된 경우도 있는데 사선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변론이 부족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법인에 연락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변론 재개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변론 재개 사유를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변론 재개가 되는 것이지 이미 재판이 충분히 된 경우에는 변론 재개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의 제출 아니면 뭐 국선 변호사를 선임께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안 돼서 사선 변호사로 바꾼다는 부분 아니면 뭐 합의를 통해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 재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서 변론 재개가 되게끔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변론 재개가 될지 여부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보면 변론 재개 신청서도 샘플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 변론 재개 신청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변호인으로 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새롭게 선임이 됐다. 당초의 공판 과정에서 증거 기록 자체를 열람 등사하지 못했다. 뭐 국선 변호사가 뭐 기록을 안 줬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국선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을 했는데 뭐 검찰청에 가서 등사하는 절차를 몰라서 어떤 기록이 지금 법원에 유죄의 증거로 현출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못했다. 단 한 차례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어떤 변호사 선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증거 인부, 어떤 이런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 인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선임된 본 변호인이 피고인의 증거 기록을 열람한 이후에
기록 확인 후 새로운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피해 금액 변제 여부 등을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 후에 추가 양형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종결된 변론을 다시 제기해 주십시오라고 변론 제기 신청서를 저희가 만드는 부분인데요. 변론 제기 사유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이미 재판을 다 진행을 하고 판결문을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변론 제기를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써서는 변론 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변론 제기를 시킨 이후에 어떤 변론을 했냐면 투자금 반환 의사 및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투자금이 사용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편취 금액 4억 중에서 실제로 한 2억 정도는 뭐 공장 설계비, 뭐 자재비,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가 실제로 됐기 때문에 4억 중에 2억 정도는 뭐 편취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했고요.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범행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무죄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편취를 하려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뭐 자진 입국을 해외에서 자진 입국을 해서 경찰 조사를 잘 받았고 본인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고소인에게 뭐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변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고소인 쪽하고도 이제 계속 연락을 취했어요.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 일 없다. 얼굴을 안 보고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일이 틀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얼굴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안 될 것 같은 것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고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실마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의뢰인조차도 집행유예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집행유예가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해도 뭐 항소심에서 저희가 대응을 잘 해가지고 결국 항소를 이제 기각시킬 절차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1심 집행유예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이 한 5년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처리한 사건 중에 검찰 구형의 한 절반 정도 이제 선고된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 구형에 거의 꽉 채워갖고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3년이면 3년 꽉 채워 선고되는지 5년이면 5년 꽉.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아예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제 그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장량 감경 사유로 반영이 안 되는 일반적인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우선 1심에서 형량이 굉장히 세게 나오게 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뭐 피해 변제가 되든지 사정 변경 사유를 통해서 감형이 되도록 1심 재판부가 조금 형량을 구형에 맞춰서 거의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하셔야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예상을 하시고 자기가 구형 대비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재판부의 성향, 그리고 본인의 어떤 변론의 취지, 그리고 현재 그 구형 대비 본인이 어떤 변론을 해서 어떤 참작 사유로 인해서 감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 변호사분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그 의뢰인분들 중에는 그 기존 담당 변호사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카카오톡으로 시간과 구애 없이 뭐 밤이든 언제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먼저 그 상황 보고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보고를 해야 의뢰인분이 궁금한 점이 없어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더 물어보지 않거든요. 제가 뭐 말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의뢰인분들은 궁금한 상태에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의심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먼저 계속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의 전달 방법은 당연히 이제 조금 더 표현이 자유로운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변호사분이 우선 카톡으로 연락을 안 한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이제 꺼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자로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밤 6시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자기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내가 연락을 받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이 변호사의 어떤 그 업무 수준, 그리고 지급받은 돈의 어떤 가치를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 그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법률 문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들은 엄청나게 큰 이 스트레스를 받고 거의 식음이 전폐될 정도로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의사소통은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밤 뭐 새벽 12시가 넘어도 뭐 저도 사실 제가 생각나고 중요한 내용이 발견되면 새벽 1시, 2시에도 그냥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냅니다. 물론 그 카톡 때문에 깨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근데 불편하시면 뭐 알람을 없애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바로바로 시간 관계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변호사분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친절하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저 스스로는 이 친절함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도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뭐 입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그 의뢰인분의 비위를 맞춰야 될 그런 상황보다는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상황 설명을 해서 의뢰인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이니 그 위험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 변호사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의사소통을 계속 한다는 점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담당 변호사분한테도 이메일이 됐든 문자가 됐든 궁금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서 본인에게 그 처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이나 블로그,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